안녕하십니까?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15년째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이곳에다 제 사연을 보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쩌다 보니 저에게도 이곳에 사연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이벤트가 생기고 말았네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말마다 시간을 때우려고 종종 들어왔던 이곳에 저의 사연을 보내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부부에 관한 이야기는 잘못하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될 수 있어 늘 조심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쉽사리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었죠. 동네가 좁아 소문이 무섭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이곳이라면 조금 편하게 제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리고 남들이 들으면 분명 재미있을 이야기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답니다. 그럼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집에서 가까워서 진학을 했던 남녀공학고등학교에서 저는 저의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였는데 공부를 잘해서 반장을 맡았던 친구였었죠. 뛰어나게 예쁜 외모는 아니었지만 짧은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성격이 아주 야무진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연애를 하다 그 친구가 대학을 서울로 가는 바람에 저희 연애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준 그 친구를 기억 저편에 묻은 채 저도 남들과 다름없는 20대를 보냈습니다. 군대 전역 후 이렇다 할 직장도 없이 여기저기 알바를 하면서 지내기를 몇 년이 되다 친형의 권유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여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난 후 번듯한 직장도 생겼고 혼기도 찼으니 어서 예쁜 색시를 만나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있던 어느 날 이게 운명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일처럼 13년 만에 첫사랑이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광일아, 너 한광일 맞지? 나 희영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13년 만에 만난 첫사랑은 저와 연애하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여전히 맑고 명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죠. 오랜만이다, 형아.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네. 서울에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지내? 나 시청 옆에 있는 은행에서 일해. 내려온 지 한 달 정도 됐어. 애들이 너 시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서 언제 한 번은 마주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정말 반갑다. 헤어지고 난 후 여러 명의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첫사랑에 대한 미련은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만난 거라 그런 건지 아니면 첫사랑이어서 그런 건지 13년 전과는 다른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희영아, 괜찮으면 연락처 좀 알려줄래?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밥 한 끼 먹자. 애써 태어난 척을 하며 연락처를 물어보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싫어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아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첫사랑은 흔쾌히 본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어요. 첫사랑을 13년 만에 우연히 다시 재회를 했다는 건 우리가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기 시작했죠. 저의 열렬한 노력 덕분에 첫사랑은 13년 만에 다시 저의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난 후 마음이 급했던 저는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내다 보면 여자친구도 자연스럽게 저와의 결혼을 생각할 것 같아서였죠. 우리 결혼하면 시청 쪽에 신혼집 가면 되겠다. 시청 뒤쪽 동네가 조용해서 신혼부부들이 살기가 딱 좋대. 너 또 결혼 이야기 안 해? 너 결혼할 돈은 있어? 모아둔 돈도 없으면서 자꾸 결혼 이야기 꺼내지 마. 나 불편해. 여자친구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돈 없이는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직업이 은행원이라 그런지 유독 돈에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나랑 결혼하기는 싫어서 저런 식으로 거절을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서운함에 제가 표정 관리를 못했는지
여자친구가 저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광일아, 나 너랑 결혼할 생각으로 연애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결혼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어차피 나랑 결혼할 거면 차라리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아? 우리 나이도 생각해야지. 돈도 없이 결혼하게 되면 빚부터 안고 시작하게 되는 거야. 나는 빚 지는 거 정말 죽어도 싫어. 20대 내내 우리 집 빚 갚는다고 그 고생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라고? 빚 내서 결혼할 거면 나 안 하고 싶어. 우리 지금 모아둔 돈으로 작은 전세 직구하면 빚 없이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선배들이 그러는데 결혼하면 둘이서 버는 거라 돈이 더 잘 모인대. 우리가 욕심만 안 내고 형편에 맞게 살면 결혼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라니까? 제 논리가 먹혀든 것인지 그날 이후 여자친구는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연애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저에게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경제권 나한테 다 넘겨줄 수 있어? 너 나한테 매달 용돈 받고 생활해야 하는데 그거 가능하냐고. 당연하지. 나는 당연히 그럴 생각이었어. 그리고 은행원이 네가 관리하는 게 맞지. 나 돈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알겠어. 그럼 경제권 내가 다 갖는 걸로 하고 결혼하자. 네 월급, 내 월급 다 내가 관리하는 걸로 하고 집은 우리가 모아둔 돈에서 최대한 맞춰서 전셋집으로 얻어서 사는 거야. 결혼식도 최대한 간소하게. 알겠지? 그렇게 모든 경제권을 여자친구에게 넘겨주고 난 후에야 저는 결혼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중 알게 된 사실은 여자친구에게는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일은 어린 나이부터 시작했지만 친정집 빚을 갚느라 모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아둔 돈으로 전셋집을 구해야 했는데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지금 방 하나에 거실 하나가 딸린 집이 최선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집 구하는 게 어려웠던 저는 여자친구에게 대출을 조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물었습니다. 희영아, 그래도 전세대출은 빚으로 안 쳐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전세대출 받아서 방 2칸짜리로 들어가는 건 어때?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전세대출도 빚이야. 누가 빚으로 안 쳐준대? 그리고 전세대출하면 공짜로 사는 거니? 매달 나가는 이자가 아깝지도 않아? 방 한 칸은 좀 너무하잖아. 그래도 내 직업이 공무원이고 네가 은행원인데 우리는 혜택 받아서 전세 대출할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기라도 해보자. 어? 여자친구는 죽어도 전세 대출은 안 받겠다고 했지만 대출을 제 이름으로 받고 매달 나가는 이자만큼을 제 용돈에서 제한한 조건으로 전세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여자친구가 워낙 야무진 사람이라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여자랑 살면 돈 걱정은 없이 살 수 있겠다 싶은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전세 대출을 받아 작은 신혼집을 마련했고 결혼식은 가까운 친지와 아주 친한 친구들만 올 수 있게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여자친구가 입을 웨딩드레스는 여자친구의 지인이 입었던 드레스를 빌려 입었고 저는 저희 형이 결혼식 때 입은 양복을 빌려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들은 아무리 못해도 최소 몇 천을 들어서 결혼식을 올린다는데 저희는 결혼식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다 합해도 1,000만 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가 몇 달 동안 발품을 판 덕분에 결혼식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그런 제 여자친구가 참 마음에 드시는 듯 했습니다. 우리 광일이가 숫기도 없고 워낙 순진해서 어디 가서 사기나 당하고 사는 건 아니지 걱정했는데 이렇게 똑똑한 색시를 맞았으니 앞으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나저나 너희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서 어쩌냐? 요즘 애들은 다 외국으로 간다던데. 아버님, 신혼여행이라는 의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어딘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 나중에 퇴직해서 세계 일주할 거라 지금은 제주도 가도 괜찮아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광일이 너는 앞으로 새아기 말 잘 듣고 새아기는 광일이가 말 안 들으면 바로 나한테 말하고 내가 혼쭐을 내주마.
첫사랑과의 결혼에 성공한 저는 와이프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설렘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선배들이 결혼은 현실이라고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깨닫게 된 것이었죠. 야무졌던 제 아내는 결혼 후 야무진 걸 넘어서 아주 억척스러워졌습니다. 쓰레기 봉투 버릴 때 묶어서 버리지 말고 넘치도록 채워서 테이프 감아서 버리라고 했지. 왜 자꾸 꽉 차면 바로 묶어서 버리는 거야. 희영아, 아끼는 건 좋은데 그건 좀 그래. 남들이 보면 욕해. 쓰레기 봉투 이거 하나에 얼마 한다고 그래. 최대한 꽉 채워서 버릴게. 어머? 너 그 몇 병원이 땅 파면 나오는 돈인 줄 알아?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돈이 된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쓰레기 버릴 거면 하지 마. 차라리 내가 할게. 억척스러운 아내는 쓰레기 봉투를 버릴 때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꽉 차면 그대로 묶어버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꽉 차있는 쓰레기 봉투 위에 뭐라도 더 얹어서 테이프로 감은 후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너 소문 보고 바로 물 내렸지. 내가 적어도 3번은 누구 내리라고 했잖아. 바로 물 내리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 그리고 오래 두면 냄새 나서 웬만하면 바로 내리는 게 나아. 물세 생각은 안 해? 내가 한 달에 내는 공과금은 10만 원 안팎으로 유지하자고 했잖아. 돈 관리 내가 한다고 막 쓰는 거야? 아끼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 해프게 막 쓰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쓰는 건데 그것도 못하게 하면 어떡해. 저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내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저와는 다르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던 아내는 폭언에 가까울 정도의 발언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한 달에 500 정도만 벌어왔어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아꼈어. 300도 겨우 벌어오면 나보다 네가 더 아껴야지. 지금 나 돈 못 벌어온다고 꼽주는 거야? 월급 적게 받아오면 화장실 물 하나도 내 맘대로 못 내려? 당연한 거 아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용돈에서 10만 원 더 빼던가. 그걸로 공과금 낼게. 지금도 30만 원 받고 있는데 거기서 10만 원을 더 뺀다고? 경제권 네가 가지고 있다고 너무 권력 남용하는 거 아니야? 경제권을 아내에게 다 넘기고 결혼을 하기로 했던 거라 한 달 용돈으로 30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도 저는 별말 안 했습니다. 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싶기도 했고 아내한테 생각이 다 있으리라 했거든요. 점심도 겨우 해결할 수 있는 30만 원에서 10만 원을 더 뺀다고 하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결혼하기 전에 욕심 부리지 말고 수준에 맞게 살자고. 나는 우리 수준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네가 그동안 해프게 살아서 힘든 것뿐이고. 해프게 살았다니. 해프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몇 천이나 모을 수 있었겠어? 쥐꼬리 같은 공무원 월급으로 몇 년 만에 몇 천 모으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내 동기들은 몇 천은커녕 다 빚밖에 없어.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네 이야기만 해. 그리고 그때 혼자일 때 이야기고 지금은 둘이잖아. 우리 언제까지 전셋집 전전하면서 살 거야? 애 낳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네가 남자로서 능력이 있었어 봐.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나? 이제 막 결혼했고 깨가 쏟아져야 하는 신혼에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싸웠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운운하며 남편의 자존심을 그렇게 짓밟는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 일로 아내와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다가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는 수가 생기겠다 싶어 제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내가 예민해져서 말이 좀 세게 나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우리 좋으라고 그러는 거지 나 좋자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 말도 정말 기분 나빴지만 아내가 시키는 대로 아끼면서 살면 듣기 싫은 소리도 안 들어도 되니 내가 잘하자는 생각을 하며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나서도 계속해서 제 능력을 운운하며 집은 언제 사냐며 온갖 짜증이란 짜증은 다 내고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모아서 집은 언제 사? 네가 월급 100만 원만 더 받아도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돈만 생각하면 짜증난다 진짜. 돈 모으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 그래. 그리고 너도 나 이 정도로 버는 거 알고 결혼한 거면서 계속 내 월급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너 자꾸 이러면 나 힘들어.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네가 가져다주는 월급으로는 계산이 안 나와. 공무원인 걸 그나마 다행으로 알아야 되는 건지. 아휴, 내 팔자 내가 꼰 거지 뭐. 초반에는 아내가 제 자존심을 짓밟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마다 집안이 떠나가라 싸웠었는데 그게 매일같이 반복되니 아내의 말을 철저히 무시하게 됐습니다. 제 스스로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아버린 것이었죠. 아내는 저와 결혼한 게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꼰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하든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한테까지 억척스럽게 구는 모습을 보고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아버지 생신날이었습니다. 형이랑 누나가 아버지 생신 때 돈 모아서 안마의자 하나 사드리자고 하는데 형한테 돈 보내준다고 해도 되지? 안마의자 그거 비싼 거 아니야? 아주버님한테 우리는 선물 따로 해드린다고 하고 둘이서 하라고 해. 어린애들도 아니고 무슨 돈을 모아서 선물을 한다 그러셔? 돈 모아서 해드리면 뭐 해드릴지 고민도 안 해도 되고 우리는 돈만 보내면 되니까 편하잖아. 그리고 아버지 생신인데 쓸 땐 좀 쓰면 안 돼?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래? 나는 아버님한테 뭐 해드릴지 이미 다 생각해 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버님한테는 내가 시킨 대로 말해. 돈을 아내가 꽉 쥐고 있어서 아내가 돈을 안 풀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한 뒤 형에게는 저희는 따로 선물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내가 미리 생각해둔 게 있다고 하니 알아서 잘 준비했을 거라고 믿고 무슨 선물을 할 거냐 묻지 않았습니다. 설마 시아버지 생신 선물마저도 돈을 아껴가면서 준비를 할 거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게 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건 제가 준비한 선물인데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전에 보니까 아버지 남색이 참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건 아버님 거다 하고 사왔어요. 아내는 아버지에게 선물이라며 종이 가방 하나를 건넸는데 가방 안에는 남색 카라 셔츠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돈을 아낀다고 안마의자 대신 옷 하나를 사드린 거구나. 형이랑 누나 보기 조금 민망하다고 혼자서 생각하고 있을 때 누나가 물었습니다. 올케, 저 설마 누가 입던 옷이야? 택도 없고 영 새 옷 같아 보이지가 않는데? 누나의 말에 그 옷에 있던 가족들의 시선이 아버지가 들고 계시는 옷으로 향했습니다. 다들 말없이 그 옷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내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저희 집 앞에 큰 중고마켓이 하나 있거든요. 새 것처럼 깨끗한 물건들만 파는 곳이라서 단골도 많고 저도 자주 애용하는 곳인데 거기서 사왔어요. 중고 물고기긴 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거나 다름없이 상태가 좋아요, 형님. 옳게.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생신인데 비싼 건 못 해드리는 건 그렇다 쳐도 중고는 아니지.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인색하네? 형님, 인색하다뇨. 알뜰살뜰 사는 거죠. 그리고 선물이라는 게 주는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지. 값어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안 그래요, 아버님? 아버지는 아내의 말에 허허허 웃어 보이셨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으로 한평생 살아오신 분이셔서 아버지는 기분 나빠 보이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되려 아내를 칭찬해 주실 뿐이셨죠. 그래, 주는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게 얼마짜리든 뭐든 뭐가 중요하겠냐. 예쁘게 잘 입으마. 그나저나 우리 며느리 알뜰살뜰 산다고 고생이 많다.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아버님. 지금 저희가 집 사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사느라 여유가 많이 없어요. 저희 집 사게 되면 그때 좋은 거 많이 사드릴게요. 아버지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형제들 보기 민망해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참다 못한 누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옳게.
아끼는 것도 좋은데 아버지 연세에는 나중이란 게 없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지. 나중에 후회를 안 하지. 오늘 올케가 사온 저 옷 5천 원은 해? 상태가 좋은 거라서 10,000원 주고 사온 옷이에요. 그리고 형님, 아버님 아직 정정하신데 아버님 앞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너무 불효 아니에요? 아버님,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꼭 효도해 드릴게요. 아내의 말을 들은 저는 두 눈을 찔끔 감아버렸습니다. 화가 나기는커녕 기가 차서 웃음만 흘러나왔죠. 그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참 너다. 돈을 아낄 때가 있고 써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 생신 선물로 중고마켓에서 산 티셔츠를 사드릴 수가 있어? 나 진짜 형이랑 누나 보기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다. 아버님이 괜찮다는데 다들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리고 자기 누나도 그래. 내가 아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네가 돈을 못 벌어서 이렇게 된 건데 왜 나한테 그런데? 또 그 이야기. 내가 못 벌고 싶어서 못 보는 거야? 네가 억척스럽게 사는 이유가 또 나 때문이라면 이야기 그만하자. 나도 지친다. 다행히 그날은 큰 싸움으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둘 다 돈 이야기로 또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생신이 지나고 얼마 후 아내가 곧 장모님 생신이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5일이 우리 엄마 생신이야. 잊지 말고 생신 선물 준비해둬. 생신 선물 살 돈은 따로 줄 거지? 무슨 소리야. 용돈 받아서 어디다 쓰는데. 그리고 선물을 네 용돈으로 사야지. 내가 따로 주는 돈으로 사면 무슨 의미가 있니? 기대도 안 하기는 했지만 역시나 아내는 제 용돈에서 장모님 생신 선물을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맞사이로서 장모님에게 좋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던 저는 형에게 돈을 빌려 장모님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비싼 건 사드리진 못했지만 백화점에 파는 좋은 화장품 하나를 사들고 처가에 방문을 했었어요. 다행히 장모님은 제가 준비한 생신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내는 4남매 중 첫째였는데 아내만 결혼을 한 상태였고 아내의 동생들은 모두 미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들 어린 나이는 아니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었죠. 그런데 아내 동생들은 장모님의 선물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왜 아무도 선물을 준비 안 한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있을 때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일 오전 10시에 안마의자 온다고 하니까 집 비우지 말고 집에 계셔? 응? 알겠지? 그거 비싼 거니까 흠집 내나 안 내나 감시 잘해. 아이고, 너는 돈도 없어서 뭘 그런 걸 샀다니? 안 그래도 집도 좁은데 안마의자 들여다 놓으면 집이 꽉 차겠어. 4남매 대표로 내가 사드리는 거야. 애들은 돈 모아야 되니까 내가 돈 쓰지 말라고 했어. 안마의자면 충분하지, 엄마? 당연하지. 네가 해주는 거지만 우리 자식들이 해주는 거다 생각할게. 우리 큰딸 시집 가더니도 효녀가 됐네. 엄마 눈물 난다. 아내가 시댁에 쓰는 돈을 아까워하듯이 본인 친정집에 쓰는 돈도 아까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친정집에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아내 안에 다른 사람이 하나 더 사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생신 선물로는 중고마켓에서 산 10,000원짜리 셔츠를 주면서 장모님께는 몇백원 하는 안마의자를 턱턱 사주는 아내에게 화가 났지만 장모님께 사드리는 선물을 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 건 제가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아내에게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당연히 화가 날 거라는 생각을 생각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건지 본인이 장모님께 안마의자를 사드린 거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내 아내지만 참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똥이 무서워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이 딱 제 상황에 어울리는 말이었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각자의 월급은 각자 관리해서 경제권을 나눠 갖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내랑 큰 다툼 없이 제 경제권을 찾아올 수 있을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오랜만에 아버지와 저희 부부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 너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살만 하냐? 오래된 주택이라 층간소음도 심할 것 같은데 살아보니 어때? 아버님, 말도 마세요. 윗집 아저씨 소변 보는 소리도 다 들릴 정도라니까요.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은데 저희가 돈이 어딨어요. 그렇다고 빚내서 집 사긴 싫고. 아버님, 혹시 돈 좀 없으세요? 여유 있으시면 저희 집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집은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저희 능력으로 사고 싶었는데 정말 어렵네요. 그래. 네 집 정만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안 그래도 내가 너네 집 하나 해주려던 참인데 너희한테 주려던 돈을 다른 곳에 잠깐 묶어놔서 당장은 힘들겠구나.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너네 살 집 하나 해줄 테니. 갑자기 아버지에게 집을 사달라고 하는 아내에게 당황하기도 했지만 저희에게 집을 사주시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말에도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에게 집을 사주실 만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 저희 집 사주실 돈이 있으시다고요? 지금까지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내 아무리 능력 없어도 너네 집 하나 사줄 정도만큼은 가지고 있다. 지금 내 수중이 없어서 그렇지? 1년 정도만 기다려봐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재산이라고는 살고 계시는 집 하나뿐인 줄 알고 있었던 저는 아버지의 말에 긴가민가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하시는 말씀인지 헷갈렸었죠. 아내도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버지에게 직설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다소 공격적인 말투였습니다. 아버님이 저희한테 집 사줄 돈이 있으시다고요? 그 돈이 있으시면 저희 결혼할 때 사주시지 왜 이제 와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 알아서 한다고 하길래 알아서들 하겠지 했는데 지금 보니 많이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려고 하는 게다. 아버님, 제 직업 은행원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걸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없으면 없으시다고 하셔도 돼요. 아버님 돈 없는 거 제가 다 아는데 왜 괜한 거짓말로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 집 사달라고 한 거 그냥 투정으로 한 말인데 이런 걸 보면 우리 남편이 아버님을 참 많이 닮은 것 같네요? 아버지에게 비아냥거리는 아내의 모습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털이 쭈뼛서며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앞에서는 절대로 부부싸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수천 번 다짐을 했지만 그땐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이영, 너 지금 아버지한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아버지한테 사과하지 못해? 아버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버님이 없는 말씀 지어내신 것 같아서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식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한 부모 마음인 거 저도 잘 알아서요. 기분 나쁘게 들리셨다면 죄송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러셔도 저 지금처럼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말로는 괜찮다고 싸우지 말라고 하셨지만 식사도 제대로 다 드시지 못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있었던 일을 형과 누나에게 말을 했는지 형네 부부와 누나네 부부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누나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아내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옳게. 옳게 돈 쓰는 거에 인색하고 돈 더럽게 아끼면서 사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만만해? 아무리 그래도 옳게 남편 아버지고 옳게 시아버지인데 그러면 안 되지? 형님, 아버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해요. 형님 정말 극성맞은 자식이네요. 더 추해지기 전에 그만하세요. 귀엽고 누나와 소리를 고래에 지르며 싸우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내도 이 일을 처같게 말을 했는지 장인 장모님은 물론이고 아내 동생들까지 쫓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귀하게 키운 내 딸 그렇게 데리고 갔으면 호강을 시켜도 모자를 망쳐. 어떻게 가족들한테 물어뜯기게 놔둘 수 있냔 말이야? 솔직히 나는 이왕 시집 가는 거 돈 잘 버는 같은 은행원한테 보내고 싶었는데 둘이 첫사랑이라 하길래 허락해 준 거야.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저도 이대로는 더 이상 희영이랑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장모님 가시는 길에 희영이 데리고 가세요. 어차피 이 집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거고 이자도 내 돈으로 내고 있으니 이 정도 권리는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처가 식구들은 일동 얼음 상태가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던 저는 더 강력하게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 지금 화나서 홧김에 하는 말 아니고 오랜 전부터 희영이랑 이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아서 웬만하면 제가 다 참으려고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한테 하는 희영이 행동을 보니 이 결혼 유지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살 바에 이혼남으로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놀란 건 아내도 마찬가지였는지 난동을 부리는 처가 식구들을 다급히 돌려보냈습니다. 늘 제 탓을 하고 화내내기 바빴던 아내는 처음으로 저에게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고 그 대화의 결론은 아내가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을 사과하고 서로 배려하고 노력하면서 다시 잘 살아보자였습니다. 겨우 화해를 하고 난 후 아버지에게 찾아뵙고 아내와 같이 사과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천벽력도 이런 청천벽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귀엽고 저를 부르저로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싶었죠. 여차저차 수술을 끝냈지만 생사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난 후 잠시 숨을 돌리려 중환자실 근처에 있는 휴게실 쪽으로 향했는데 통화를 하고 있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왜 물려받을 재산도 없는 노인네를 모셔야 돼? 모셔도 아주버니 모셔야지. 그리고 네 형부 이혼이니 뭐니 해도 간이 콩알만 해서 나랑 이혼 절대 못해. 그리고 네 형부 바보라서 조금만 잘 구슬려도 내 말에 끔뻑 죽어서 절대로 지 아버지 모시자고 하는 일은 없을 거야? 막말로 내 부모도 아닌데 내가 왜 모시니? 저제와 한참을 통화를 하던 아내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에게 휴게실로 와달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을 하며 아내가 부르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기, 많이 힘들겠지만 나도 많은 고민 끝에 말하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버님 깨어나실 가망도 없으시다는데 그냥 좋게 돌아가시게 냅두자. 가셔야 되실 분 억지로 잡고 있으면 아버님한테 그게 더 힘든 일이야. 아예 가방이 없다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나 하는 거야? 형이 이런 누나 앞에서는 절대 그 소리 하지 마. 알겠어? 당연히 안 하지.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내가 볼 땐 지금 시간 낭비, 돈 낭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버님 수술비나 임여비, 그리고 자식들이 여기 붙어있는 시간 하면 여러모로 낭비인 거 맞잖아?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제가 생사를 오가며 누워 계시는 아버지 때문에 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저를 안아주었지만 저는 돈밖에 모르고 악마같이 구는 아내가 소름 끼치게 무섭고 이런 사람과 결혼한 내가 싫어서 눈물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아내 품에 안긴 저는 아버지가 깨어나서 상황이 정리되면 이 여자와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기적처럼 깨어나셨습니다. 거동을 불편하시기는 했지만 말씀도 곧잘 하셨고 사람들도 다 잘 알아보실 정도로 금방 회복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던 쯤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달라고 하셔서 가족들을 모두 모으게 되었는데 그 자리는 아버지의 유언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너희들 다 있는 앞에서 유언을 남기려고 하니 내가 죽고 나거든 돈 문제로 싸우지 말고 형제들끼리 평생 사이좋게 지내거라. 아버지의 말에 형과 형수님 그리고 누나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죽음이 아버지에게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던 것이었죠. 하지만 곧 아버지에게 제 이혼 소식을 알려야 되는 저는 불효자의 마음으로 담담히 아버지의 유언을 경청했습니다. 우리 첫째 선영이는 시집갈 때 내가 해줄 만큼 해줬으니 죽을 땐 남겨줄 수 있는 게 없다. 서운해하지 말아라. 그래도 내 나름대로 아들, 딸 차별 안 하고 큰딸한테 제일 많이 해줬으니까. 그리고 큰아들 광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줄 테니 그리 알아라. 나 죽거든 집을 팔든 거기 들어와서 살든 너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막내 광일이. 잠시만요. 아버님. 죄송한데 지금 아버님이 살고 계시는 집 아주머님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는 재산이 그 집이 유일한데 그걸 아주머님네 드리면 어떡해요?
막내 아들은 안 챙겨주실 생각이세요? 지금 집은 그네를 주고 막내 너네는 내가 따로 챙겨줄 생각이었다.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않겠어? 아니요, 아버님. 더 들을 것도 없어요. 솔직히 아주버님 뭘 했다고 그 집을 아주버님네 드리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집 시세로 몇 억인지 아버님 잘 아시죠? 차라리 집을 팔아서 아주버님네랑 저희 반반씩 주시던가 하세요. 아버님 머리 다치시더니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신 것 같아요? 아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희와 저희 형 그리고 누나가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인간이라면 귀엽고 해서는 안 되는 말에 내뱉고 있는 아내의 입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본인은 괜찮다며 그만하라고 순살해지셨어요.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보래도 너희한테 좋은 아파트 하나 사주고 싶어서 내 평생 모아둔 돈 5억을 줄 생각이니까 그걸 받거든 세약이 네가 가고 싶다는 아파트 사서 들어가 살아라. 그러면 됐지. 아버님한테 5억이 있으시다고요? 아버님 자꾸 말로만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정말 5억 가지고 계신 거 맞아요? 그때 너네한테 돈을 묶어뒀다고 했는데 사실 누구한테 잠깐 빌려준 게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대충 보니 차용증처럼 보였는데 아내는 그걸 받아들고 나서야 아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버님, 겁도 없이 그 큰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신 거예요? 제가 은행원인데 저한테 상담을 하시고 빌려주셨어야죠. 아버님 정말 답답하시네요. 세약이 너 몰래 네 친정 부모님께 빌려준 거라서 너한테 참만 말 못했다. 그래도 이제는 말을 해야겠구나. 나는 이제 힘이 없어서 그 돈 받을 수가 없으니 세약이 네가 가서 부모님께 돈 돌려받거라. 아버지의 말에 아내는 아버지가 건넨 차용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내가 다 보고 건넨 차용증을 살폈는데 아버지에게 5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간 사람은 분명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아내가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 아버지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사돈 어른이랑 사부인이 찾아왔더구나. 너한테 말하지 말고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말이다. 내가 무슨 일인데 그런 큰 돈이 필요하냐 물으니 세약이 네 밑에 있는 남동생 장가갈 때 집 하나 해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부모가 돼서 한 번도 아들한테 부모 노릇 못 해줬는데 결혼할 때만큼은 부모 노릇 해주고 싶다고 사정사정을 하더구나. 나는 너네 집 사주고 싶어서 빌려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1년 안에 갚겠다고 하길래 세약이 너만 믿고 빌려준 거야. 빌려준 돈이라 지금 수중에 없는 돈이긴 하지만 어쨌든 너네 돈이니 너네가 좀 받아보거라. 아버지의 말에 아내가 몇 번 휘청하더니 결국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후 깨어난 아내는 병원으로 쫓아온 장인 장모님에게 울며 불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버지랑 엄마 빚 갚는다고 내 20대를 바쳐서 희생을 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밑으로 있는 동생들 대학도 내 돈으로 다 보낸다고 나는 땡전 한 푼 못 쓰고 못 모으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야. 내가 집 사고 싶어서 시누이한테 인색하다는 소리 듣고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들한테 집 사주겠다고 내 집 사주려는 우리 아버님한테 돈을 빌려갈 수 있냔 말이야. 나는 당신들 자식도 아니야? 장인 장모님은 아내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마 우리 아버님한테 빌려간 그 5억도 내가 갚아야 돼? 아버지랑 엄마가 우리 아버님한테 돈 빌려서 희준이 집 사주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5억 어쩌면 내가 갚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더 어질어질하더라. 나 이러다가 엄마랑 아버지 때문에 제명에 못 살아. 못 산다고. 이 일이 아니었어도 일찌감치 아내와 이혼할 결심을 했던 저는 더 이상 콩가루 집안과 엮이기 싫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내도 이번 일만큼은 자기도 뻔뻔하게 나올 수 없었는지 한참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저에게 연락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장인 장모님에게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고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아내가 찾아와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자기야, 아버님이 우리 부모님한테 빌려준 돈 우리 집 사주려고 했던 돈이라고 했던 거 자기도 알고 있지?
그러면 그 돈의 반은 내 지분이라는 거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빌려준 돈에서 내 지분만큼 빼고 반만 받으면 안 될까? 너 며칠 동안 겨우 생각해낸 게 그거니? 똑똑한 너도 위기 상황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온 김에 이혼 도장이나 찍고 가.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용서를 해줄 틈조차 주지 않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난 후 저는 아버지가 장인 장모님에게 빌려줬다는 5억을 이자까지 쳐서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5억 중 반만 갚으려고 저에게 때를 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법대로 해버렸습니다. 압류를 넣어버리니 그제서야 돈을 갚더군요. 전처와 이혼도 끝내고 빌려준 돈까지 다 받고 난 후 동네 좁아서 전처와 마주칠 일이 잦으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릴까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처가 먼저 은행을 그만두고 새 출발을 한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처가 먼저 살던 곳을 떠나준 덕분에 저는 제가 평생 살아온 이곳에서 여전히 시청 공무원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전처가 그토록 무시하던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있는 것도 여전하지만 혼자서 먹고 사는 데는 풍족한 정도라 하고 싶은 취미도 하며 아주 잘 살고 있죠. 뇌출혈로 쓰러지셨던 저희 아버지도 지금은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5억은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리고 저는 아버지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새해 장가갈 생각도 없고 아픈 아버지를 혼자 지내게 하는 게 마음이 걸려서 제가 아버지를 평생 모시고 살 생각으로 들어와 있답니다. 늘 자식들에게 한없이 퍼주기만 하시던 아버지였는데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아버지 남은 생은 제가 책임지고 효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후회 없이 잘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 늦기 전에 부모님 한 번 더 찾아뵙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